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지구학선생님 김남준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6평도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9평 받고 이제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곧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 방향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 없는 것들까지 다루지 않고 딱 진짜 중요한 것들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6평과 9평, 모평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6월에는요, 문항수를 보면은 고체 파트, 유체 파트, 천체 파트. 여러분들 고체라고 하면은 이제 암석과 관련된 거죠. 퇴적암 그리고 화성암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점은 15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체는 대기와 해양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천체, 우주 파트라고 하는 여기는 7문항. 그래서 배점은 유체하고 천체가 조금씩 1점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비중은 이 두 개가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6평 1등급 컷은 47점, 2등급은 42점, 3등급은 36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6평과 9평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은 생각을 하겠지만 작년에 비추어 보면은 작년에는 6평, 9평은 굉장히 쉬웠어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수능 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1컷 점수가 꽤 많이 낮았습니다. 42점 정도의 형성이 되었었는데 어디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6평에 나왔던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보니 전반적으로 천체 파트 문제들에서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들이 6월 평가원까지는 N수생을 빼고 우리 현역 학생들은 천체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 파트에서 좀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경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더 쉽지는 않죠. 유체 파트나 고체 파트보다는 이 천체 파트가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좀 많은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야만 이렇게 좀 변형된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별의 물리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별의 물리량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냐면 별의 질량에 따른 질량이 달라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가 생기게 되죠. 표면 온도도 달라지게 되고 반지름도 달라지게 되고 광도도 달라지게 되고 수명도 달라지게 되고 밀도도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전반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 계산 문제가 아무래도 좀 별의 물리량 분석에서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L은 R제곱 T 4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조그만 영역에 시험지에다가 글씨 너무 크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었다가 저기 적었다가 빈칸 그냥 찾아다니면서 쓰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습관으로 문제 풀면은 계산 실수에서 다 아는데 계산에서 실수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연습하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선 속도를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이에요. 자, 시선 속도를 이용한 행성 탐사. 네, 행성 탐사 작년 수능 20번 문제에서도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바로 이 시선 속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늘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시선 속도뿐만 아니라 식현상과 미세 중력 렌즈 현상까지 좀 다 아우러서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주의 구성 요소와 우주의 미래. 자, 요 개념이 우주론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지구학 원 수준에서는 정말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개념들만 잘 정리하고 그리고 구성 요소 3가지 요소 중에서 뭐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얘네들의 비율의 변화와 밀도의 변화와 총량의 변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해갈지를 잘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또 4번째는 허블 법칙. 말만 들어도 이게 계산이 지금까지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제 익숙해질 텐데 아직까지 허블 법칙을 통해서 은하들의 위치 관계를 잡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감이 잘 안 잡힌 학생이라면 요거는 풀었던 문제들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이제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류, 증발량과 강수량 관련된 문제. 이것도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닌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대기대순환과 해류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개념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대기대순환과 해류는 흐름을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흐름 따라 이해하고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연결시켜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6번째 오답률은 암석의 절대연령, 아무래도 고체 파트에서는 암석의 절대연령 그리고 고지자기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지질 단면도 요 3파트가 가장 어렵게 나오고 있긴 하죠. 자, 절대연령을 계산하는 방법도 관련된 문제들을 기출을 통해서 좀 많이 훈련을 해야 이것도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지질시대 생물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체 파트에서는요,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자,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는 감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워도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다양한 편차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잡고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땐 강수량의 편차, 수온 편차, 그 다음에 기압 편차, 해수면 높이 편차, 용승의 유속 편차,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 구름량의 편차, 편차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는 게 유체 파트입니다. 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8번째 오답률은 별의 내부 구조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내부 구조 2가지가 제시가 되죠. 질량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게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흐름 따라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전반적으로 고체 파트는 단편 암기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 유체 파트하고 이 천체 파트는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연결시켜야 될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이 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흐름 따라 이해해 주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9번 지질 단면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지질 단면도에는 항상 제시가 되는 게 이 지질 구조가 제시가 되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수온 염분도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이제 오답률 순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구평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평에 마찬가지 6평하고 비슷하게 고체 파트는 이렇게 7개, 7개, 6문제, 7문제, 7문제. 그리고 배점, 유체, 천체가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요번에는요, 등급 컷이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1등급이 50점이었어요. 2등급 하나 틀리면, 네, 2등급이었고요. 그리고 3등급이 41점. 자, 6평과 9평에서 아무래도 좀 이 모집 집단의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 그리고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할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부의 정책상 어려운 문제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배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9평에서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람은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쉽다 보면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수 한 문제로 인해서 등급이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수 한 문제 정도 하더라도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요번에는 요 1등급의 점수도 그렇고 요 표점도 너무 좀 낮게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체 파트, 요번에는 이제 1순위가 고체 파트였어요. 해양판의 이동, 그리고 열점 문제였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거는 재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고지작이 극의 위치가 위도 몇 도쯤에 있니? 이런 문제를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틀렸다는 건 기출문제는 풀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양판이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동하는 거 계산 문제로 이 판은 몇 센티미터 퍼 년, 뭐 이 판은 얼마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해령은 얼마의 속도로 이동을 해. 계산을 해서 얘가 무엇이고 얘는 어떤 거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많이 볼 텐데 그런 문제 유형들은 지구과학 2에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G1에서는 그 정도로 방향성을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잡고 문제를 출제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상태에서 화산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생긴 화산섬은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동하면서 가리키는 고지작이 극의 위치도 달라지게 된다는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 자,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학생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이런 부호가 나왔을 때 실수를 은근히 많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거 나올 때 그리고 고위도로 이동했니? 저위도로 이동을 했니? 이런 거. 그리고 또 별의 면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반지름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실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은근히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시가 되면 한번 잠깐 멈추고 위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고위도로 갔는지 저위도로 갔는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동서방향인지 이런 것들은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계속 되뇌어야 돼요. 아, 위도를 물어볼 땐 조심하자. 위도를 물어볼 때는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마지막에 지구과학을 풀 때 가장 힘들 때죠.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풀다 보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위도 나올 때,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물어볼 때, 그리고 면적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반지름을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나 별의 물리량 비교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아직까지 연습이 좀 많이 안 됐고 허블 법칙과 은하에서도 은하들의 위치를 잡는 거 그리고 허블 법칙에서는 나중에 뒤에서 천체 파트 문제 분석을 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후퇴 속도와 거리와 그리고 적색 편의는 비례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적어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어떤 걸 연결시켜야 될지를 생각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기상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네요. 여섯 번째는 시선 속도. 네, 천체 파트는 딱 나오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물리량 비교하는 거.
허블 법칙, 그리고 시선 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 시선 속도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종이에다가 이 별의 위치, 공전교상의 위치를 그려보고, 그리고 이 시선 속도 그래프, 사인 그래프 있잖아요. 각 지점에서 변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장은 어떻게 되는지, 파장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파장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장 변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적색 편인지 청색 편인지, 행성을 묻는 건지 별을 묻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은요. 지질시대와 환경 관련된 문제. 고체 파트에서 얘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은근히 좀 높게 나왔네요. 암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요 지질시대에서 생물들 문제 나오면 표준화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제 출현을 하고 언제 멸종을 했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언제 출현을 하고 언제 번성했는지, 그 다음에 육상식물 있죠. 양치식물, 겉시, 속시,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언제 출현하고 언제 번성했는지 생물들은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째 오답률은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와 앞으로 우주가 커져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들을 연결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지질 단면도와 암석의 연령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10번째는 지구 기후 변화, 외적 요인. 이 외적 요인은 천문학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세차 운동, 이심률의 변화, 그리고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 수능 특강 완성에서도 이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은 좀 더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지구학 2스러운 문제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 문제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연계교재의 연계율을 좀 더 업시켜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반드시 한 번이 아니라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실수였다면 실수했던 이유를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했던 것들을 주기적으로 몇 번은 봐줘야 돼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평과 9평에서 고체 파트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여러 이론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대륙이동설이죠.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해적장설, 판구조론, 이 네 가지가 정립되기까지 각각 이 이론들이 어떻게 이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멘틀 대류설에서 홈즈는 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어. 근데 이게 정의가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이론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는 제일 먼저 맨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다 맞춥니다. 대륙이동설에서는 증거 4가지 제시했던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에서는 상승부와 하강하는 현상, 멘틀 대류 온도차 때문에 생성되는 건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해저학장설에서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던 거, 이 특징들을 기억해야 되겠고, 판구조론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판과 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는요. 세서성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이 실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제 다짐작용이 무엇이고 교결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현상들이 일어날 때 퇴적물들의 부피와 공극의 크기와 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들을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생성 원인, 생성 지역이 지도로 나오고, 그리고 마그마 생성의 원인이 이 지역은
마그마 생성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져 마그마 종류 그리고 이곳에서 식으면 어떤 화성암이 만들어지는지 지하에서 식으면 심성암, 지표에서 식으면 뭐 화산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플룸 구조로는 모식도가 제시가 됐었죠. 그리고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 올라오는 뜨거운 플룸과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 구분하는 건 쉽고 이곳에서 플룸이 생성되는 장소는 어디인지 네,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는 뜨거운 플룸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진파의 분석을 통해서 얘는 차가운 플룸, 얘는 뜨거운 플룸 이거 분석하는 자료들도 꽤 자주 출제가 됐었죠. 지질 단면도 해석을 해야 될 때 지질 구조 같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질 구조는 해구, 해령 이런 게 아니고 습곡, 역단층과 정단층 이 지질 구조가 항상 함께 출제가 되죠. 그리고 암석의 연령 변화 분석하는 것들 이거는 단면도에서 뭐 깊이가 깊어지면서 암석 연령 어떻게 되니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면서 암석 연령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이 제시가 됐었죠. 이 방사성 붕괴 곡선에서 직선이 아니라 지수함수처럼 곡선으로 변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소 증가하는 것도 이렇게 곡선으로 증가하고 처음에 많이 변하고 점점점 이 증가 감소하는 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계산했으면 이때 어느 시대의 생물이 살았었는지 번성했는지 멸종했는지 그래서 생물들은 출현, 번성, 멸종을 연결시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9월달 고체 파트는요. 네, 1번이 방사성 원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원리 그대로 원리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 몇 대 몇이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암석의 용융곡선이 제시가 됐었죠. 마그마 생성 원리 이거 이해하고 있니? 마그마의 종류가 어떤 거니?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가 어디니? 마그마 생성될 때의 깊이에서의 온도는 누가 더 높니?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건 용융곡선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깊어지면 용융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그리고 물질이 상승할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이 공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시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네,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순서지만 가장 긴 건 원생누대, 그리고 시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죠. 현생누대 중에서도 고중신 순서로 시간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거. 그리고 각 시대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판경계하고 플룸이 같이 연결돼서 나왔어요. 경계별로 특징 있죠? 수렴형, 발산형, 보존 경계별로 특징들. 여기서 말하는 특징은 거의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그리고 횡압력이냐 장력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지질 구조와 함께 연결시켜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플룸 생성 장소를 지도에서 여기는 판의 경계니까 여기는 플룸이 아닐 거야.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니까 플룸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으려면 대표적인 장소를 어느 정도 외워주는 게 좋겠죠. 하와이, 아프리카,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들은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질 단면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단면도에서 깊이가 내려가면서 암석의 연령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이 어디 있니? 이런 거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열정과 판구조론에서는 고지작이 복각, 이거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지작이 북구, 고지작이 복각, 고지작이 방향. 자, 개념들 잘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고지작이 복각은 계속적으로 대륙이 이동하면서 함께 이동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유체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체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는요. 심층순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어느 곳에서 심층순환이 생성되는지 생성되는 장소 그리고 심층순환을 통해서 침강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 용승을 통해서 영양염류를 표층에 제공해준다. 이런 역할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를 순환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암기해 놓고요. 그리고 강수량 증발량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대 순환하고 해류량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 증발량이 많지? 여기는 비가 적게 오는 고압대 지역이구나. 왜 강수량이 많지? 강수량이 많은 것은 저압대 지역이구나. 지금 상승기류가 잘 발달. 그래서 여기는 무슨 순환과 무슨 순환이 상승하고 여기는 무슨 순환과 무슨 순환이 하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기대 순환과 연결시키고 이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이 바람 때문에 생성되는 해류 연결시켜서 연결고리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름 외우는 건 당연한 거죠.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구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죠. 우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화산재가 태양 복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기온은 낮아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화산활동은 당연히 내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온 염분도 해석하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수온 염분도에서 이제 수온의 밀도, 다른 두 지점의 밀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는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층상구조 구분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혼합층이고 그 다음은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수온 염분도가 제시가 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일기도를 분석하는 거. 항상 이 온대저기압은 일기도 아니면 기상 위성 영상으로 구름 모습으로 제시를 하죠. 그때 전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지점은 무슨 바람이 불고 날씨는 어떤지, 구름의 종류는 어떤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태풍과 수온 기압 관계. 자, 태풍이 발생하는 장소는 수온이 높은 곳이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곳은 태풍의 강한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낮아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풍향은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위성사진을 보고서 이곳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태풍과의 거리를 판단할 때는 가장 기압이 낮게 관측됐을 때가 가장 가깝고 관측한 풍속이 가장 빠를 때 태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표층의 수가 용승을 합니다. 그죠?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면서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자, 일곱 번째 빠짐없이 출제되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예요. 딱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게요. 해수의 심층순환, 수온 염분도, 그리고 일기도, 태풍,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런 것들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는 편차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편차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다양한 편차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9월에서는요. 해수의 성질 물어보는 거. 해수의 성질이면 수온, 염분, 밀도, 그리고 기체 용해도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수온과 염분은 빠짐없이 항상 출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층상구조, 어디가 혼합층이 발달했니, 어느 지역의 수온약층이 좀 더 뚜렷하니 이런 것들의 문제를 묻는 거는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순환 실험하는 거 있었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밀도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자, 밀도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만날 때 밀도가 작은 애가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실험에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태풍의 연직 단면 잘라서 풍속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풍속 보고서 이쪽은 위험반원이구나. 이쪽에서는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도에 나타난 태풍의 모습을 보고서 여기는 등압선 간격이 좀이라니까 위험반원, 여기는 안전반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위성 영상도 자주 나옵니다. 일기도하고 위성 영상 함께 제시가 되면은 이걸 통해서 한랭저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기단이 변질될 때 이 구름은 어떤 기단의 변질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적외선 방출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많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온대저기압에서 등온선을 통해서 전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그럼 전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걸 통해서 전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온도가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전선을 기준으로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찾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는 항상 기압과 수온 이 편차는 빠짐없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평상시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흐름 따라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서쪽에 쏠려 있던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가고 해수면 길기는 완만해지겠구나. 그럼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게 되겠네. 이렇게 흐름 따라 이해해줘야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요인에서 경사각 변화 자료가 나왔었죠. 세차 운동 일어나게 되면 계절은 어떻게 되는지, 기온, 여름철 기온, 겨울철 기온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리고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지, 낮의 길이는 언제 길어지고 짧아지는지, 네, 이런 문제들. 나중에 뒤에서 유체 문제 풀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천체 파트에서의 포인트는요. 우선 외부 은하 사진 분석하는 거는 항상 나오죠. 사진 보고 어떤 종류의 은하인지, 어떤 은하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젊은 별인지 늙은 별인지, 성가물질이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주결성의 내부 구조, 질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리량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질량이 큰 주결의 내부 구조와 작은 내부 구조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얘네들 그리고 중심 온도는 몇 도보다 높고 낮은지, 그리고 PP 반응이 우세한지 CNO가 우세한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게 될지, 백색성으로 갈지 초고성으로 갈지 뭐 초희석 폭발할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통해서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에서는요. 중력 렌즈 현상. 자, 중력 렌즈는 암흑 물질 그리고 또는 뭐 보통 물질 이런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거를 이해할 때 질량이 클수록 중력 렌즈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니까 밝기가 더 증가하겠다 이런 생각들 해야 되겠고, 요소별로의 차이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비율 그리고 총량 그리고 또 밀도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생명가능 지대와 관련된 중심별의 광도 판단할 수도 있죠.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 생명가능 지대의 거리 달라지죠. 폭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별의 물리량, 생명가능 지대가 머니까 광도가 큰 별이구나. 그러면은 이런 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별의 물리량이 표면온도 제시되고 반지름 제시가 되고 등급,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이제 비교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죠. 네, 외계행성 탐사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시선속도 그래프예요.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시선속도 나올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내지 않을까. 물론 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얘가 좀 이 고난도 문제를 고난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그래도 이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를 내기에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식현상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의 위치에 따른 파장의 변화, 그리고 밝기는 언제 가장 밝았니 어두웠니 라고 물어볼 때 자, 지구와의 거리 변화로 생각해 줄 수도 있고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와 안 일어났을 때의 밝기 변화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죠. 허블 법칙에서는요. 관측 파장이 제시가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리 B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후퇴 속도 B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관계들을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9평에 나왔던 거는요. 이제 H알도 분석해서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위치별로 이 별은 주결, 이 별은 거성, 얘는 초거성, 백색외성 각각 별들의 특징, 차이점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죠. 은하 사진 분석하는 거. 어떤 은하인지 판단해야 되겠고 그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특징들, 질량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나이는 어떤지를 비교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 구성 요소에서 비율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 볼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죠. 뭐 중력을 일으키는지 청력을 일으키는지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별의 진화 단계별로 온도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죠. 별의 진화 질량이 큰 별이면 주결 떠나서 거성 갈 때
온도가 많이 변하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온도가 적게 변한다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각 단계별로 온도는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중심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광도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수명은 어떤지, 그리고 구성 요소의 비는, 수소는 어떤지, 헬륨은 어떻고 어떤 원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단계별로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앞에 6편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별인지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외계행성 탐사에서 별의 위치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파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파장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블 법칙 문제. 네, 적색 편이량이 제시가 됐죠? 적색 편이량을 통해서 우리는 거리 알 수 있죠. 후퇴 속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위치가 뭐 누구와 누구는 몇 도 사이, 그리고 어떤 곳에 있는지, 일직선상에 있는지, 뭐 몇 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치 파악할 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죠.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이런 간단한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했던 6평, 9평의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계획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꼭 이것만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문제 풀었던 문제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걸 점검하냐면 틀린 문항들 있죠? 이 틀린 문항 점검해 주세요. 왜 틀렸는지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오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확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개념이 문제에 적용이 다시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실수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실수했는지를 틀린 문항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들 꽤 많이 있을 텐데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기본이고요. 기출문제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우선이고 이걸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었던 사설 모의고사에서 문제 출제되었던 틀렸던 문항들을 좀 꼭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말면 안 돼요. 얘네들은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 노트에다가 정리를 꼭 기록하면서 손으로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료가 좀 난해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오려서 붙여놓으면 좋아요. 오려서 붙여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봐줘야 돼요. 그리고 자료 해석할 때 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기출에서 가로축 하나 나오고 세로축이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물리량이 나온 적이 있었죠. 뭐 세로축 이쪽은 광도고 이쪽은 뭐 별의 나이, 질량에 따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쪽을 읽어주고 얘는 이쪽을 읽어주고 되는 이런 자료가 한 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문제가 있었다면 꼭 걔네들은 잘라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탭을 이용하게 되면 사진 찍어서 실수한 문제들 파트만 모아놓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문제 풀었던 실수 그대로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 수능은 정말 실수가 너무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거 뭐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도움 되죠. 물론 되는데 풀고 끝하면 안 돼요.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수능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각 파트별로 고체 파트, 유체 파트, 천체 파트 나왔던 문항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